나는 젊었을 때 돈이라는 것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흐르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끝없이 새어나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늘 빠듯한 사람도 있었고 크게 노력하는 것 같지 않아도 기회가 연달아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나는 현장을 뛰어다녔고 공사판의 냄새와 기계음 사이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해외 공장 시찰을 위해 처음으로 유럽 변두리의 작은 산업도시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그 문이 무너지는 장소를 목격했습니다. 그날의 새벽 공기는 조금은 눅눅했고 오래된 철제 난간들이 삐걱거리며 울리는 소리가 좁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공장 외곽에 도착하자 어둑한 가로등 밑으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는데 표정이 모두 똑같았습니다. 피곤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늘 아래를 향해 있었고 서로에게 아무런 희망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부터 이렇게 지쳐 있을까? 왜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절망을 바라보고 있을까? 그때 한 남자가 담배를 비벼 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원래 이런 곳이요. 사람들은 그냥 버티러 오는 거지 잘 되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내 가슴에 꽂히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무심코 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잘 되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니 무슨 뜻입니까? 그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긴 다 실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요. 실패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만 만나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소?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휴게실이나 작업 대기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만 드나드는 어떤 공간이었고 그 안에는 공기처럼 퍼진 패배감이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장소의 기운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장소의 공기에서 생각을 배우고 태도를 물들입니다. 그 공기가 무기력하면 사람도 무기력해지고 그 공기가 희망을 지우면 사람도 미래를 잃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기술자가 작업 시작 전 동료들과 함께 있는데 그는 계속 불만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올랐어야 하는데 본사 사람들은 땀도 안 흘리고 이런 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의 말투와 표정이 주변 사람들과 정확히 같았다는 점입니다. 불평은 불평을 부르고 원망은 원망을 만든다는 진실을 나는 그때 분명히 보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공기 속에 오래 머무르면 누구라도 저렇게 되는 것이겠구나. 그날 나는 깊이 느꼈습니다.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머무는 장소의 분위기라는 것을 나는 그때 그 장소가 왜 위험한지, 왜 그 문을 가로막는지 처음으로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공간 속에서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것이란 사실을 그 깨달음은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로 장소를 고르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그 선택이 어떻게 내 인생을 뒤집었는지 그 이야기는 곧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가는 장소라는 것은 특정한 건물이나 골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분위기와 태도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장소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공기, 말투, 시선, 그리고 서로에게 전염시키는 패배감이 그 공간을 가난의 굴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날 유럽의 시찰에서 돌아온 후 나는 계속해서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배를 문 채 불평만 쏟아내던 사람들, 아침부터 안 된다, 어차피 그래봤자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들, 그들의 공기는 무거웠고 그 무게가 서로의 어깨에 그대로 얹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날 국내의 작은 항만 창고에서도 비슷한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오래된 선풍기가 덜컹거리며 돌아가는 창고 안에서 몇몇 하역 노동자들이 쉬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일보다 사람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누가 실패했는지, 누가 빚이 늘었는지, 누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누구의 아들이 시험에서 떨어졌는지 모든 대화가 불행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뒤를 지나가려 했지만 한 사람이 나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세상은 말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다 운 없어서 그래요. 운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 말은 희망을 놓아버린 자의 한숨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운이 없다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그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미 공간의 기운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그들과 몇 분 더 머물렀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공기는 냉소였습니다. 그 공기는 패배감이었습니다. 그 공기는 도전이라는 단어를 비웃는 공기였습니다. 그때 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운을 떨어뜨리는 장소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말이 많다는 점입니다. 나라가 이래서, 윗사람이 문제라서, 상황이 원래 그래서 이런 말들 속에서는 해결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사람들이 서로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너도 안 됐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말은 겉으로는 위로처럼 들리지만 속으로는 함께 가라앉자는 초대장입니다. 셋째,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을 비웃는다는 점입니다. 괜히 힘 빼지 마라. 너도 결국 우리처럼 될 거다. 꿈은 젊을 때만 꾸는 거다. 이런 말은 미래를 잘라내는 칼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날 그 창고에서 더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한 젊은 노동자가 조용히 일어서더니 말했다는 것입니다. 전 그래도 새로운 길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 일만 해서는 평생이 똑같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돌아온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야, 꿈 깨라. 너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변하나? 괜히 설레발 치다가 더 힘들어진다. 허황된 소리 말고 현실을 봐라. 그들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고 젊은이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희망을 조롱하는 분위기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젊은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실을 보되 현실에 묶이지는 마라. 공기는 바꿀 수 없지만 너는 다른 공기로 옮겨갈 수 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 표정을 마음속 깊이 기억했습니다. 그날 나는 한 가지 더 확실히 느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모이는 장소는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면 비웃음을 사는 곳, 새로운 시도를 하면 억눌리는 곳, 책임을 피하는 것이 당연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공간의 공기 속에 오래 있으면 누구라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된다, 될 리가 없다, 지금도 벅차다, 그렇게 생각하면 운은 그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문제의 핵심을 더욱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공간을 떠나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운을 되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 공기를 벗어났는가? 어떤 선택이 나를 다른 흐름으로 이끌었는가?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작은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늘 벽을 마주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시작은 미약했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판잣집 같은 기반 위에서 하루하루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그 벽이 단순한 자금 부족이나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공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은 내 첫 사업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찾아왔습니다. 당시 나는 외상으로 들여온 자재 대금 결제를 제때 하지 못해 거래처와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었고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을 해주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고 숨이 가빠질 정도로 압박이 밀려왔습니다. 불안은 몸을 움켜쥐고
책임은 어깨를 짓누르고 실수는 더 크게 보입니다. 그날 나는 은행 지점장에게 마지막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분주한 거리로 나섰습니다. 당시 은행 건물은 오래된 석재 건물로 문을 여는 순간 묵직한 먼지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안쪽에서는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딱딱한 구두가 바닥을 울리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고 사람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각자의 고민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은행 안의 공기를 두 가지로 분명히 느꼈습니다. 한쪽에는 해결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팽팽한 긴장감과 절박함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안 된다, 어렵다, 이제 끝이다라는 패배적 기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구 앞에서 연신 한숨을 쉬며 잔소리만 늘어놓았고 어떤 사람은 지점을 나서며 통장을 구겨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봐라, 역시 은행은 우리 같은 사람 안 도와준다니까. 나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같은 은행에 들어오지만은 어떤 사람은 해답을 찾으러 오고 어떤 사람은 포기한 마음으로 오는구나. 나도 이 둘 중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을지 순간적으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해결을 찾으러 온 것인가? 실패를 확인하러 온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내 판단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지점장을 만나러 들어가는 길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고개를 숙이면 끝이다. 여기서 어깨를 펴면 길이 열린다. 지점 장실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는 조용한 탁상시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나를 보더니 차분히 물었습니다. 정 사장, 상황이 어렵다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고 돌파할 길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점장은 의자를 뒤로 젖히며 나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을 돕는 것이 은행입니다. 현실을 탓하는 사람은 도울 수 없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찾은 것은 돈이 아니라 태도를 확인해 줄 상대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점장은 일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짧은 만기 조건의 대출을 허락했고 나는 그것을 바탕으로 숨통을 틔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대화를 통해 내가 스스로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가는 공간의 공기는 책임을 피하게 만들고 변화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책임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사람은 전혀 다른 공간의 문을 열게 됩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선택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공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가는 공간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겠다고. 그리고 그 결정은 내 인생을 뜻밖의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을 바꾸는 것이 곧 운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날 은행을 나서며 스스로에게 단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절대 패배의 공기 속에 오래 머물지 않겠다. 책임의 공기 속에서만 내 결정을 내리겠다. 그렇게 운의 흐름은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또 어떤 사람을 끝없이 가라앉게 만드는지는 다음 장에서 더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일터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며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위기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운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운을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반드시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의 공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강하게 느낀 곳이 바로 중동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은 낮에는 태양이 모래 위를 녹일 정도로 뜨겁고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건조한 바람이 텐트를 흔드는 곳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쇳덩이가 부딪히는 소리, 발전기 돌아가는 진동음, 먼지가 섞인 뜨거운 공기, 그리고 끝없는 모래바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서로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현장 기술자였고 다른 한 명은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둘 다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위기를 대했습니다.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자재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물류 경로가 꼬여서 배가 지연되었다는 소식이 새벽에 도착했고 나는 본사와 고객사의 시간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기술자가 가장 먼저 뛰어왔습니다. 그는 모래바람에 얼굴이 절반쯤 가려져 있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자재가 늦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일부 구간을 재조정하면 작업을 멈추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밤새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방법을 찾겠다는 결의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태도는 현장을 움직였습니다. 주저하던 인부들도 그의 말 한마디에 기운을 얻었고 모두가 서둘러 자신의 작업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그 기술자의 태도는 혼란 속에서도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계 담당자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이 남자는 다른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서류만 바라보고 숫자를 근거로 가능성과 불가능을 흑백으로 나누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문서를 끌어안은 채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작업을 계속하면 비용이 더 나갑니다. 손해가 큽니다. 이건 이미 늦었습니다. 그냥 공사를 멈추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두 가지 공기가 충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은 길을 열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말은 길을 닫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위해 나는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기술자는 모래바람을 맞으며 손에 기름과 흙이 묻은 상태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회계 담당자는 깨끗한 셔츠를 입고 문제의 원인보다 피해야 할 위험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피하자는 겁니까? 회계 담당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전보다 안전을 선택하는 공간의 공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무실 안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법만 생각했고 실제 현장에서는 위험 속에서도 길을 찾아야 한다는 기운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공기는 정지된 공기였고 기술자의 공기는 움직이는 공기였습니다. 결국 나는 기술자의 손을 들었습니다. 좋다. 해보자. 위험을 피하려 하지 말고 위험 속에서 길을 만들어라. 그날 밤 현장은 거의 전쟁터였습니다. 모래바람이 텐트와 철골을 두드렸고 밤하늘은 짙은 보랏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지만 작업등만은 강하게 빛났습니다. 기술자는 모든 부서를 뛰어다니며 지시했고 사람들은 그의 기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놀랍게도 자재가 도착하기 전까지 공사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객사에서는 오히려 이 정도 상황이면 중단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계속했느냐라며 감탄했습니다. 반면 그날 회계 담당자는 끝까지 숫자만 들여다보며 이건 지나친 무리다라며 부정적인 말만 반복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숫자는 보지만 흐름은 보지 못한다. 돈은 계산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운을 만드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앞으로 움직이는 사람, 운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멈춰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같은 상황, 같은 정보, 같은 시간에서도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운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사람을 볼 때 한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흐름을 만드는가 흐름을 끊는가, 그 기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돈의 운까지 바꾸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더 깊이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일을 하며 돈의 진짜 성질이 무엇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현장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그리고 절벽 끝 같은 위기 속에서 반복해 확인한 진실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돈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흐름이 멈추는 순간 가난이 시작되고 흐름을 다시 움직이는 순간 그 문은
되살아납니다. 이 진실을 나는 일본의 한 조선소 협상에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비가 오기 직전처럼 눅눅했고 조선소 내부에서는 철판을 굽히는 소리, 용접 불꽃 튀는 소리, 고함과 지시가 뒤섞인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본사와 조선소 사이에 긴장된 협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맡은 배의 선체 제작 일정이 크게 밀릴 위기였고 그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형광등 아래 앉아있는 일본 측 간부들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그들은 서류 더미를 책상 위에 쌓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 일정은 이미 늦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추가 비용은 기사의 부담입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잠시 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추가 비용이라면 우리의 전체 수익이 날아가는 수준이었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회사의 미래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순간 내 머릿속에 두 가지 선택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협상 결렬을 막기 위해 책임을 인정하고 물러나는 선택, 다른 하나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상황을 뒤집기 위한 돌파 선택. 바로 이 갈림길에서 수많은 사람이 운을 잃고 수많은 사람이 운을 얻습니다. 책임을 피하고 뒤로 물러서면 흐름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흐름이 멈추면 돈은 사라지고 기회는 떠나갑니다.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움직여야 한다. 뒤로 물러서면 끝이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책임은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기회도 함께 주십시오. 일정이 밀린 이후에는 양측 모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실만 따지면 함께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함께 움직이면 이 위기는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측 간부들은 놀란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밤새 작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2배로 투입하겠습니다. 일정 단축이 가능하니 추가 비용의 일부만 조정해 주십시오. 대신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 사장,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상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움직임, 책임을 떠안을 결의, 그리고 해보겠다는 의지가 상대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조건 일부를 조정받았고 현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조선소는 거의 불빛의 바다였습니다.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밝히고 크레인은 쉼없이 움직였으며 작업자들의 구호가 철판 사이를 울렸습니다. 나는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돈은 움직임을 좋아한다. 사람이 움직일 때 돈도 흐르고 기회도 흐르고 운도 흐른다. 반대로 멈추는 순간, 계산만 들여다보는 순간,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순간 운은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내가 그날 협상장에서 만났던 일본 간부들은 처음엔 단단한 얼음처럼 굳어 있었지만 내가 움직이자 그들도 움직였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자 그들도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흐름입니다. 흐름은 누군가의 결단 한 번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주변 사람의 마음까지 바꿔놓습니다. 흐름은 기회를 낳고 기회는 그문을 부릅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계속 다짐했습니다. 멈추지 마라. 두려움에 머물지 마라. 움직이는 자에게만 운은 다가온다. 그리고 이 움직임의 철학이 단지 위기를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더 큰 흐름과 공간을 만들어냈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공간을 만들고 또 수많은 공간을 지나왔습니다. 사무실, 공장, 현장, 숙소, 회의실, 심지어는 새벽에 잠시 머무는 식당까지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명확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운과 돈의 흐름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의 기운에서 만들어진다. 공기가 흐트러진 공간에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흐름을 잃고, 공기가 살아있는 공간에서는 평범한 사람도 놀라운 힘을 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초창기에는 사무실이 좁고 낡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의지이고 노력이라고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슷한 실력과 비슷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같은 공간에 데려다 놓아도 어떤 공간은 성과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어떤 공간은 계속 침체되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나는 고민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과가 나오는 공간에는 전진하는 공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기,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침체되는 공간에는 핑계를 만드는 공기, 책임을 미루는 공기, 눈치를 보는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동 프로젝트가 한창일 때 나는 본사에서 파견된 관리 인력 몇 명을 새로운 현장 사무실로 재배치하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존 사무실은 오래된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공간이었는데 안에는 낡은 선풍기 2대와 종이 박스들이 쌓여 있어 어수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면은 표정이 어둡고 말수가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나는 그곳에 직접 가서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일하면 어떤가? 그러자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집니다. 다들 방어적으로 변하고 말도 짧아지고 일보다 분위기가 더 힘듭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공간을 버리고 새로 지은 사무동의 빈 회의실로 팀을 옮기도록 했습니다. 넓지 않아도 좋고 화려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단지 사람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기, 문제를 논의할 때 시선이 위로 향하는 공기, 누군가의 생각이 꺾이지 않는 공기만 있으면 됐습니다. 팀을 옮기고 단 일주일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의 품질이 눈에 띄게 올라갔고 직원들끼리 좀처럼 하지 않던 의견 교환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회의 때마다 안 됩니다라는 말 대신 이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공간이 사람을 바꾼 것이 아니라 공간의 공기가 사람의 태도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사무실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현장 식당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현장은 식당에 들어서면 사람들의 목소리가 대부분 원망, 불만, 뒷담화로 가득했고 그 현장은 항상 사고와 지연이 잦았습니다. 반면 어떤 현장은 식당에 들어가도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고 서로 격려하며 자신이 맡은 작업에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항상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같은 재료로 만든 음식, 같은 철제 식판, 같은 작업복을 입고 있어도 공기의 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공간의 힘입니다. 나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철학을 정리했습니다. 공간은 사람을 가르친다. 공간이 막히면 생각이 막히고 공간이 흐르면 기회가 흐릅니다. 그래서 나는 사업이 커갈수록 더 좋은 기계를 사기 전에 먼저 더 좋은 공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펴져야 기술이 움직이고 기술이 움직여야 돈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 철학은 해외 출장에서도 계속 확인됐습니다. 어떤 나라의 협상장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벽에 걸린 그림 하나, 테이블 배열 하나, 직원들의 시선 하나까지 모든 것이 전진하는 기운을 풍겼습니다. 그곳에서는 협상이 막혀도 다시 길을 찾게 됩니다. 반면 어떤 협상장은 처음부터 무겁고 답답한 공기가 깔려 있어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음이 옥죄였습니다. 결국 운과 돈의 흐름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의 기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는 더 강하게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가는 장소가 위험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공간이 사람의 생각과 방향을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 왜 그곳에 오래 머무르면 금운이 떨어지는가? 그 실체를 다음 장에서 더 깊이 밝히겠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금운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언제나 같은 장소에 오래 머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장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운 말의 성질, 감정의 흐름, 태도의 방향으로 이루어진 상징적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현장과 사무실, 해외 출장지와 협상장을 드나들며 그 장소들의 실체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의지를 흐리게 만들고 도전을 비웃게 만들며 결국 운의 흐름을 끊어놓습니다. 오늘 나는 그 세 가지 장소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감정만 소비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사람들이 모여 시간을 보내지만 아무런 생산도 배움도 성장도 없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얼핏 즐거워 보이는 작은 술집 한 구석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녁마다 같은 얼굴들이 모여 같은 불평을 되풀이합니다. 사장은 안 바뀌고 회사는 엉망이고 돈은 늘 모자라고 시대는 험하다고 말하지만 누구도 그 다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 이 질문이 없는 공간에서는 시간이 흐른 만큼 인생만 달아갑니다. 나는 젊을 때 이런 공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 항구 근처 술집이었는데 그곳에서는 매일같이 같은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오늘도 힘들었다. 내일도 별 수 없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푸념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말들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감정 배출이었고 배출된 감정은 다시 그들의 체력과 의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감정만 소비하는 장소에서는 사람의 운이 반드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흘러가야 하는데 그곳에서는 감정이 고여 썩기 때문입니다. 둘째, 책임을 회피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의 공기는 첫 문장부터 다릅니다. 네가 잘못한 건 아니다. 상황 탓이지 너 탓이 아니다.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다. 이런 말은 언뜻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책임을 마비시키는 독입니다. 나는 한 번은 어떤 중소공장의 휴게실에서 이 공간을 목격했습니다. 기계의 기름 냄새가 스며든 작은 방에서 작업자 몇 명이 앉아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든 동료든 관리자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야기만 이어갔습니다. 그 일은 애초에 불가능했어. 위에서 뭐라 해도 우리한테 방법이 있나? 괜히 열심히 해서 티만 나게 하지 말자.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부족한 건 기술이 아니라 책임을 향한 의지구나. 책임이 없는 공간에서는 노력도 없고 도전도 없습니다. 책임이 없으니 성취도 없고 성취가 없으니 돈이 흐를 이유도 없습니다. 금운은 움직임을 좋아하는데 이 공간에서는 움직임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남의 성공을 비웃는 장소입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 공간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이런 장소에서는 누군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말이 항상 등장합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던 거야. 곧 망할 거야. 재수없게 잘난 척하네. 성공을 분석하지 않고 비웃기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웃는 순간 배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날 해외 출장 중 호텔 라운지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업계에서 성공한 어느 일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의 평가가 이랬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시절이 좋아서 성공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 말에 갇히는 순간 이 사람의 운은 여기서 멈추겠구나. 남의 성공을 비웃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으면 그 공간의 모든 사람이 가난해집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연구하는 태도가 사라지고 남을 끌어내리는 태도만 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금은이 떨어지는 공간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만 소비하고 생산이 없다. 둘째, 책임을 피하고 현실을 탓한다. 셋째, 성공을 비웃고 희망을 깎아내린다. 이 세 가지가 모이는 순간 그 공간은 반드시 사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나는 수많은 현장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고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가난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의 문제다. 어떤 공기에 오래 머문 사람은 결국 그 공기의 성질을 담습니다. 희망의 공기 속에 오래 머무르면 희망이 생기고 책임의 공기 속에 오래 머무르면 기회가 생기며 도전의 공기 속에 오래 머무르면 금운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공기에서 벗어나 금운이 흐르는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난의 장소에서 벗어나 흐름을 만드는 장소로 자신을 옮길 수 있을까? 그 결론을 마지막 장에서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 일하며 한 가지 분명한 진실에 다다랐습니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고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만드는 것이며 사람의 인생은 멈춰있는 순간부터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운과 돈의 흐름을 되살리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지금 어떤 공간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사업 초창기 끊임없는 두려움과 부족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를 붙잡고 있던 것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멈춰 있는 나였습니다. 문제를 붙잡고 한숨만 쉬는 공간에 앉아있는 나, 불평하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있는 나, 어차피 안 된다라는 말을 들으며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 나, 그때 나는 결단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공기 속에 머무르지 않겠다.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는 공간으로 가겠다. 그 한 걸음이 내 운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운을 움직이는 첫 번째 원리는 공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이 말라가는 공간, 같은 이야기만 반복되는 공간, 꿈을 말하면 비웃음을 사는 공간, 책임을 미루는 공간에서는 절대 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공간을 떠나는 순간 운은 움직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오며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운이 트이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흐름이 막힌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나보다 조금 앞서 있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말보다 행동이 많은 사람, 결과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기운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희망을 비웃는 사람, 남의 성공을 끌어내리는 사람, 하루 종일 불평만 하는 사람들과 오래 머무르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생각까지 좁아집니다. 여러분, 운은 사람을 통해 흐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작은 움직임이라도 매일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결단이 운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봅니다. 아침에 다짐을 실행으로 옮기는 힘, 하루에 한 번씩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는 용기, 책 한 페이지라도 읽고 생각을 넓히는 태도,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손대는 습관, 이런 작은 움직임이 모여 거대한 흐름으로 변합니다. 흐름이 생기면 기회가 붙고 기회가 붙으면 돈이 흐르고 돈이 흐르면 운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책임을 향해 걷는 것입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물고 결국 운은 그의 머리 위를 비켜갑니다. 하지만 책임을 향해 가는 사람,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해보려는 사람, 실패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길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위기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그리고 시대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원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신을 옮기는 것입니다. 희망을 말하면 비웃음이 돌아오는 공간에서는 절대 성공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말했을 때 누군가 한번 해보자고 말해주는 공간에 있으면 기회는 몇 배의 속도로 자라납니다. 나는 평생 일하며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공장, 회의실, 현장, 사무실,
작은 창고, 어두운 컨테이너까지. 그러나 그 어떤 공간도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의지가 모이고 책임과 도전이 모이고 서로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기운이 모일 때 비로소 그 공간은 운의 흐름을 만드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가는 장소를 떠나십시오. 거기서는 꿈이 멈추고 생각이 늙고 마음이 굳어지고 운이 말라버립니다. 여러분이 그 장소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의 운도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운도 다시 걸어 들어갑니다. 운은 신비한 힘이 아닙니다. 운은 선택이고 방향이고 흐름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에게 간다.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결국 미래를 가진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어느 공간에 설 것인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지, 어떤 공기를 들이마실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갈 것인지, 여러분의 그 문은 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